북한의 핵탄두 50발. 지금 이 순간에도 핵탄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고 서울을 겨눈 포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김정은과 김여정, 그 남매가 한반도를 통째로 화약고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에게 직접 연락을 넣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백악관의 그 사람에게 저는 카드 한 장을 내밀었어요. 북한을 안에서 무너뜨리겠습니다. 미국은 밖에서 조여만 주십시오. 저는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은과 김여정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백두혈통의 마지막 적장자죠. 2017년 제 아버지는 김정은이 보낸 독극물에 목숨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끝내 쓰러뜨려야 했던 건 김정은이 아니었습니다. 핵을 자랑하는 그 오빠 뒤에서 전쟁의 단추를 진짜로 쥐고 있던 사람, 그 광기에 조용히 기름을 붓던 제 고모 김여정이었어요. 그녀를 멈추지 못하면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백악관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끝끝내 저는 김정은을 끌어내리고 김여정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백악관을 움직여 두 미치광이의 나라를 멈춰 세운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저는 유럽의 한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잿빛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두꺼운 경영학 원서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22살 평범한 유학생의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속보 한 줄이 떴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김정남,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피살당하다니.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열자 공항 CCTV 한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낯익은 덩치의 중년 남자가 얼굴을 감싸쥔 채 비틀거리며 의무실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그 독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남자가 제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권력을 등지고 마카오와 베이징을 떠돌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셨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백주 대낮의 공항 한복판에서요. 도망쳐도 죽는구나. 그 한 문장이 제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다면 다음 차례는 뻔했습니다. 해외를 떠도는 백두혈통의 잔재.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로 세상에서 저를 지웠어요.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기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오직 그 하나가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그 9년은 사람의 삶이라 부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곳에 2달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름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고 걸음걸이까지 바꿨지요. 누군가 내 뒤를 밟는 듯한 환청에 밤마다 선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유령처럼 버티는 동안에도 저는 단 하나만은 끝내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파우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저는 낯선 도시의 작은 방에서 뉴스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북녘은 제가 도망쳐 나온 그 나라는 9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김정은은 남녘을 가장 적대적인 적국으로 못 박았습니다. 70년 동안 외쳐온 통일이라는 말을 헌법에서 아예 지워버렸어요. 평양 한복판의 통일탑을 제 손으로 부수고 서울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장거리 포를 휴전선에 깔겠다고 했죠.
어디 그뿐이었을까요? 새 구축함을 바다에 띄우고 인공지능 무기에 무인기까지 만들겠다며 떠들어댔어요.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핵탄두는 이미 50발을 넘어섰고 만들 수 있는 양은 그 2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단추 하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판이었어요. 그리고 핵을 자랑하며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남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리고 9년 전 제게 건네졌던 낡은 가죽 파우치 하나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똑똑똑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방문자라니.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을 노려봤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솔 씨, 아버님이 보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가죽 파우치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어둠 속으로 발소리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붉은 복납이 찍힌 손때 묻은 낡은 인장 하나, 손바닥만 한 검은 보안 디스크 하나, 그리고 여러 번 접혀 모서리가 해진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장 먼저 집어들었어요. 낡은 사진 속에는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한 소녀가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사내아이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준 그 소녀는 아버지의 어린 이복 동생, 제게는 고모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김여정.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제 손을 잡고 함께 웃어주던 그 소녀가 지금 저 화면 속에서 오빠의 광기에 조용히 기름을 붓고 있는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함께 접혀있던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한솔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짓눌렀어요. 미안하다. 나는 평생 도망만 치는 비겁한 아비였지. 하지만 아들아, 나는 도망만 친 것이 아니었다. 이 디스크 안에 정은이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아이의 핵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부터가 허세인지, 그 돈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그 군대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정은이를 막아라. 다음은 전쟁이다. 같은 핏줄을 막을 수 있는 건 같은 핏줄뿐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정은이를 미치게 만드는 건 그 아이 혼자가 아니다. 김여정도 함께 처단해야 한다. 편지 끝에는 검붉게 굳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검은 디스크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복잡한 암호를 지나 파일이 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건 평양의 심장을 정확히 겨눈 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하는 핵, 그중 절반이 허세에 불과하다는 증거, 통치자금이 흘러드는 수십 개의 비밀 계좌, 그리고 군부 핵심 인사들의 약점이 빼곡히 적힌 극비 파일까지요. 저는 그 화면을 넘기고 또 넘겼어요. 석탄을 팔아 들어오는 검은 돈, 해외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가 마약과 무기로 걷어들인 외화까지. 그 모든 돈이 결국 평양의 금고로, 그리고 그 위에 앉은 단 한 사람에게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려두셨어요. 아버지는 9년이 아니라 평생을 이 한 자루의 칼을 가는데 바치셨던 거예요. 도망치는 척하면서요.
저는 다시 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이 디스크를 불태우고 세상 끝으로 숨어. 넌 아직 젊고 살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멱살을 틀어쥐었어요. 도망친다고 살 것 같아? 전쟁이 터지면 2,500만이 죽어. 아버지가 왜 이걸 너에게 남겼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청년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죠. 짙은 눈썹, 둥근 얼굴선. 제가 그토록 증오하는 김씨 일가의 특징이 제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역설적이게도 이 핏줄을 이어받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왜 미국이나 한국 정보기관이 아니라 제게 이것을 남기셨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백두혈통이라는 이름. 그것이 평양을 흔들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포로 흔들리던 동공에 차갑고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사냥감으로 쫓기느니 차라리 사냥꾼이 되겠다. 도망자 김한솔은 오늘 밤 죽었다. 빈 방을 향해 저는 낮게 읊조렸어요. 그것은 제 과거와의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붉은 복납 인장을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인장이 제 신분을 증명할 열쇠가 될 거였어요. 평양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 대통령을 향한 열쇠였죠.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평양의 차가운 하늘 아래 굶주리고 떨고 있을 2,500만 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전쟁의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제 고모를요. 7일만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7일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도망자였던 유학생은 그날 밤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를 쥔 한 남자가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이후 저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콩 여권을 든 무역상, 캐나다 국적의 금융 컨설턴트, 그리고 싱가포르 화교 출신의 투자자.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은밀히 깔아둔 서방 정보기관과의 연결망이 그제야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연결망은 한 사람의 인맥이 아니었어요. 마카오의 환전상, 베이징의 호텔 지배인, 유럽의 작은 무역회사 사장.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아버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아둔 비밀의 매듭이었죠. 아버지는 도망 다니는 내내 사실은 이 그물을 한 코 한 코 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연결망에 가장 가느다란 실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유럽에 머무는 한 전직 정보요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카오 시절 알고 지냈다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것이 있습니다. 답은 사흘 만에 왔어요. 하지만 그 답은 제가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하라. 미국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백두혈통의 후손이 9년 만에 나타나 평양을 무너뜨릴 거래를 하자고 한다. 그들의 눈에 저는 평양이 흘려보낸 미끼이거나 정신 나간 사기꾼이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의심했을 거예요. 평양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거짓 망명자를 흘려보내 상대의 패를 읽고 함정을 파서 정보를 캐냈죠. 미국이 저를 시험하는 건 어쩌면 제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려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디스크에서 가장 덜 위험한 조각 하나를 골랐습니다.
평양의 한 외화벌이 기관이 유럽은행에 숨겨둔 비밀 계좌 번호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복납 인장으로 찍은 제 신분의 증표를 함께 보냈습니다. 복납이 마르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어요. 일주일 뒤 그 비밀 계좌가 국제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뉴스가 떴어요. 미국은 제 정보가 진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날 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만납시다. 장소는 제3국의 한 안가였어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접실에 앉아 식어가는 찻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기다렸어요. 안가의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무거운 정적을 또박또박 갈라놓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제가 할 말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듬었어요. 이 한 번의 만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정장, 절제된 걸음걸이, 그리고 상대의 속을 단번에 읽어내려는 듯한 눈빛. 그는 명함 한 장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충분하겠죠. 대통령의 특사, 백악관의 의중을 직접 짊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워싱턴이 이 대화를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말했어요. 그는 앉았지만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짜 김정남의 아들이라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당신과 거래해야 합니까? 당신은 군대도 조직도 없는 한 사람일 뿐인데. 맞습니다. 저는 군대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열 수 있는 열쇠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는 노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이 제게는 분명한 신호처럼 읽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디스크의 사본 일부를 밀어주었습니다. 제안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밖에서 조여주십시오. 제재, 봉쇄, 자금줄 차단, 평양의 숨통을 바깥에서 막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제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군부의 약한 고리를 하나씩 잡고 정통의 이름으로 그들을 돌려세우겠습니다. 밖에서 조이고 안에서 무너뜨린다. 특사가 제 말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전쟁 없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특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질문을 꺼냈습니다. 핵은?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 핵은 누가 통제합니까?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마지막에 단추를 누르면 서울도 도쿄도 잿더미가 됩니다. 그 위험을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요. 그들이 김정은을 그냥 버릴 것 같습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모두 제가 9년 동안 곱씹어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이 거래는 시작도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패를 꺼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목숨과 받고 남긴 가장 무거운 한 장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 핵 말입니다. 특사님. 화면에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하던 핵 전력의 실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자료였어요. 그가 세상에 보여준 핵탄두의 절반은 껍데기입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실전에 쓸 수 있는 건 그가 떠벌리는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절반이 어디에, 누구의 손에 보관돼 있는지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특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정은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 쪽으로 추가 기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특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예,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진짜입니다. 예, 그 해컨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선 끝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 그 권력이 지금 죽은 도망자의 아들이 던진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몇 분 뒤 특사가 돌아왔어요. 잠정적으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워싱턴은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핵에 대한 통제 계획을 먼저 증명할 것. 그리고 거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미군도 북녘 땅을 밟지 않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당신들의 손으로 끝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그림자로만 움직인다. 제재를 조이고 당신이 갈 길을 터줄 뿐이다. 방아쇠는 당신이 당긴다. 일이 틀어져도 워싱턴은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철저히 혼자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하지만 저는 이미 9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에 악수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특사는 코트를 집어들고 들어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안가에서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밖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제 카드 한 장을 받아들고 평양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기 시작한 거죠. 남은 건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군대를 안에서부터 열어줄 8개의 자물쇠. 그리고 그 자물쇠를 여는 동안 반드시 마주쳐야 할 한 사람. 제 고모 김여정. 저는 가죽 파우치에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제 제 차례군요. 평양의 군대를 안에서 열려면 먼저 그 군대 안에 제 사람을 심어야 했어요. 저는 두 도시에 거점을 세웠습니다. 중국 단둥,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과 국경을 맞댄 두 도시는 탈북자와 밀수꾼과 정보 브로커가 뒤엉킨 혼탁한 물이었어요. 저는 그 물속으로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엔 돈으로 정보를 샀어요. 탈북한 전직 무역 관료에게서 외화벌이 기관의 속사정을 들었고 조선족 사업가들을 통해 평양 간부들의 해외 자금 동선을 파악했죠. 한 달에 조각 하나, 두 달에 조각 2개. 느리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서두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조각들 끝에 첫 번째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호위사령부의 한 부사령관이었어요. 김정은의 목숨을 지키는 방패이자 평양의 병력 이동을 손에 쥔 핵심 실세. 동시에 최근 측근들이 줄줄이 숙청되면서 자신의 차례를 두려워하던 사람이기도 했죠. 저는 그에게 3가지를 동시에 내밀었어요. 스위스 계좌로 들어갈 돈, 가족의 안전한 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손을 잡는 건 반역이 아닙니다. 진짜 정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돈과 공포만으로는 사람이 등을 돌리지 않아요. 돌아설 명분이 있어야 그제야 죄책감 없이 칼을 들 수 있죠. 백두혈통의 적장자라는 이름. 그것이 제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그는 사흘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사람이 되고 나서야 저는 평양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미치광이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김정은은 핵에 취해 있었어요. 새 미사일을 쏠 때마다, 새 무기를 선보일 때마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도취됐죠. 남조선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말을 그는 연설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취의 뒷면에는 끝없는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어제의 충신을 오늘 처형했고 그 처형을 지켜본 자를 다음 날 또 잡아들였죠. 측근들은 매일 밤 식은땀에 젖어 잠들었어요. 김정은의 변덕 하나면 누구든 다음 날 시체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포섭한 내부자는 제게 이렇게 전했어요. 원수님은 요즘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약을 달고 사시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 무렵 평양에는 끔찍한 소문이 돌았습니까? 딱. 김정은이 한 고위 간부를 고사총으로 처형하고 그 가족까지 통째로 수용소로 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죄목은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회의 중에 졸았다는 말도 있었고 박수를 반 박자 늦게 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늘 같았어요. 평양의 모든 간부가 자신이 바로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병들고 의심하고 폭주하는 폭군. 그것이 평양의 심장에 앉아있는 자의 민낯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친 폭군의 광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부추기는 손이 따로 있었어요. 김여정. 세상은 그녀를 김정은의 그림자쯤으로 여겼습니다. 오빠의 말을 전하는 입, 대남 협박을 대신 읽어주는 확성기. 하지만 평양 내부의 그림은 정반대였어요. 오빠가 핵을 자랑하면 그녀는 그 옆에서 더 세게를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잠시라도 망설이면 그녀는 그 망설임을 차갑게 비웃었어요. 김정은이 불이라면 김여정은 그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차갑고 정확하게요. 그녀의 방식은 오빠와 또 달랐습니다. 김정은이 충동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면 김여정은 철저히 계산했어요. 누구를 언제 쳐낼지, 어떤 도발이 어떤 효과를 부를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게 설계했지요. 오빠의 막연한 광기에 방향과 날을 세워 쥐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요. 그녀가 왜 그토록 전쟁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도 곧 드러났어요. 후계였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어린 딸을 공식 석상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평양의 권력 지도가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후계자로 굳어지면 김여정의 자리는 사라집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아온 그녀가 어린 조카의 그늘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전쟁을 택했어요. 나라를 전시 체제로 꽁꽁 묶어두면 어린 후계자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위기의 나라에는 칼을 쥔 어른이 필요하니까요. 김여정은 전쟁의 공포를 영구히 고착시켜 자신을 그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 박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포섭한 내부자가 어느 회의의 한 장면을 제게 전해주었어요. 핵 도발의 수위를 두고 군부 일부가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폈을 때였습니다. 김정은조차 잠시 머뭇거렸다고 했어요. 그때 김여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오라버니.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잡아먹힙니다. 남조선도 미국도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내부자는 그 장면을 전하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여정이 말하는 동안 김정은조차 눈을 내리깔았다는 것이다. 오빠가 동생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평양이었습니다. 오빠를 미치게 만드는 건 그 아이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 문장이 그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진짜 머리는 김정은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선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정은을 무너뜨려도 김여정이 살아있는 한 이 광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폐허 위에서도 또 다른 폭군을 세워 올릴 사람이었으니까요. 적의 심장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함께 웃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무너뜨려야 할 그 차가운 설계자가 한때는 어린 저를 어르고 업어주던 작은 고모였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러야 했어요. 지금 그녀를 멈추지 못하면 수백만이 그 광기의 대가를 치를 테니까요. 정을 앞세우기엔 제 어깨에 걸린 것이 너무 무거웠죠. 저는 포섭의 손을 더 넓게 뻗었습니다. 군수공업부의 한 책임자에게는 돈보다 절실한 것이 있었어요. 중국 유학 중 붙잡혀 탄광으로 끌려간 외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빼낼 수 있다고 했어요. 강경하기로 소문난 그 책임자가 그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총참모부의 한 작전 장교는 탈북해 서울에 정착한 딸의 사진 한 장에 무너졌어요. 저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을 끝내 움직인 건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존, 그리고 출구였어요. 평양방어사령부의 한 장성은 처음엔 저를 보위부의 함정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단 한마디를 던졌다. 증거를 대시오. 저는 그의 형이 오래전 숙청 명단에 올라 사라졌다는 기록을 내밀었어요. 그가 끝내 외면해온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1명, 때로는 2명. 평양의 눈과 귀와 총구를 쥔 사람들이 하나씩 제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밤 저는 단둥의 낡은 안가에서 명단을 펼쳤습니다. 8개의 이름. 그 옆에 하나씩 체크 표시가 늘어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김정은을 지키는 모든 방어선이 안에서부터 열립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조이고 안에서는 이 8개의 자물쇠가 열린다.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끝에는 결국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책상 위에 그 낡은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어린 저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어린 김여정. 같은 핏줄이 시작한 일을 같은 핏줄이 끝내야겠죠. 사진 속 소녀의 웃는 얼굴을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첩보가 들어온 건 11월 초의 일이었어요. 김여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녘을 향한 제안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한 섬 혹은 휴전선의 한 초소. 큰 전쟁은 아니지만 한 번 방아쇠가 당겨지면 되돌릴 수 없는 국지 충돌. 딱 그만큼의 피를 흘려 두 나라를 영영적으로 묶어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첩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도발이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남과 북은 전쟁 국가로 굳어지고 저는 안에서 무너뜨릴 시간을 영영 잃습니다.
김여정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권력을 거머쥐고 미국과의 거래도 물거품이 되겠죠. 그녀는 단 한 발의 포탄으로 제 모든 준비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도발이 터지기 전에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녀를 직접 만나는 것.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김여정은 평양에서 가장 가까이 경호받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다가갈 단 하나의 틈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그 도발에 쓸 무언가를 바깥에서 은밀히 구하고 있었어요. 부품인지 기술인지 돈줄인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그 거래를 중개하기로 한 사람이 베이징에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결망을 동원해 그 중개인을 조용히 치웠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제가 앉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러 오는 건 무기 거래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저였죠. 베이징의 11월은 메마르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왕푸징 뒷골목의 한 고급 요리점. 그 3층 깊숙한 방에서 저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기다렸어요. 두꺼운 커튼이 창을 가렸고 방 안에는 차 끓이는 소리만 가늘게 떠다녔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온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소녀를 이제는 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요. 벽시계는 이미 약속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정확한 사람이어요. 1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또렷한 집중이 찾아왔어요. 9년을 기다려온 그 얼굴이 이제 곧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참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수한 검은 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작고 마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방 안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내릴 만큼 차가웠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사무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건은 가져왔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평생 로열 패밀리의 얼굴을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새겨진 백두혈통의 흔적을 그녀가 못 알아볼 리 없었죠. 짙은 눈썹, 둥근 얼굴선, 그리고 그 위에 겹쳐지는 죽은 오빠의 그림자.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 소리. 죽은 줄 알았던. 오랜만입니다, 고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즉시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코트 안으로 손을 가져가려다 그대로 멈췄어요. 이 방의 모든 출구가 제 사람들로 막혀 있다는 걸 그녀도 본능적으로 알아챘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살아있지? 그래서 뭘 하러 왔어? 복수라도 하러?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쟁을 막으러 왔습니다. 전쟁?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우리는 살아남으려는 거다. 강해지는 게 죄니. 너 같은 도망자가 대체 뭘 안다고. 강한 게 아니라 미친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광기를 설계하는 게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오빠를 떠밀어 단추를 누르게 하는 손이 당신이라는 것도요.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약해. 누군가는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그게 나라면 뭐가 문제지. 문제는 당신이 그 길 끝에 전쟁밖에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2,500만이 사는 땅을 당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통째로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있어요. 불구덩이?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우리 같은 핏줄이 약해지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던가. 멈추는 순간
잡아먹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죽었잖니. 아버지 이야기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야말로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통성을 건드리자 그녀는 즉시 반격했어요. 백두혈통? 우습구나. 그 핏줄은 나한테도 흐른다. 너만 정통인 척하지 마라. 저는 대답 대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려놓자 그녀의 시선이 그리로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사내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평양 관저뜰에서 당신이 제 손을 잡고 걷던 날을, 제게 사탕을 쥐어주던 그 손이 지금은 전쟁의 단추를 만지고 있군요. 그녀의 차가운 가면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그 소녀가 잠시 그녀의 얼굴 위로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그녀는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얼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 때문입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가 어린 딸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신 자리가 흔들렸죠.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거고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야 당신이 칼을 쥘 수 있으니까. 정국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 닥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정이 무너졌어요. 그 한마디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이 정확히 관역을 꿰뚫었다는 것을요. 감상은 거기까지. 내가 여기서 너를 살려보낼 것 같아? 저를 죽이면 당신이 평양 밖에서 무기상을 만났다는 사실이 평양에 전해질 겁니다. 그것도 죽은 김정남의 아들과 함께요. 요즘 누구도 못 믿는다는 오빠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의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저는 그 짧은 만남에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확증, 그리고 그 얼음 같은 가면 아래에도 흔들릴 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멈추세요, 고모.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를 두고 방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넌 이미 늦었다, 한솔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어요. 단둥 안가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첫 대면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하며 도발을 막을 방법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둥의 정보망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포섭한 8명 중 하나, 평양방어사령부의 그 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전체가 도발 준비로 보위부의 감시망 아래에 놓이자 그는 두려워졌어요. 발각되기 전에 차라리 먼저 자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보위부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암호 메시지를 막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나는 김여정의 도발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려는 배신의 골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나머지 전부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첫 대면에서 그녀의 틈을 보았다는 작은 승리감은 그 급보 한 줄에 순식간에 쓸려나갔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8개의 이름이 통째로 드러납니다. 포섭된 모두가 처형당하고 제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성을 붙잡을 단 하나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가장 바라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렸어요.
포섭의 핵심이었던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리광호를 통해 흔들리는 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위부에 가서 받을 의심 어린 사면, 또 하나는 정통이 약속한 가족의 안전과 새로운 산. 어느 쪽이 당신을 살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의 딸이 이미 안전한 제3국으로 빠져나갔다는 증거를 함께 보냈어요. 돈으로 흔들린 마음을 가족과 명분으로 다시 붙잡은 겁니다. 6시간이 흘렀어요. 그의 자수 메시지는 끝내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직접 제게 연락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소. 대신 약속을 지켜주시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위기를 간신히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숨 돌릴 틈은 없었어요. 리광호의 다음 보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김여정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 서해의 한 섬에 포격을 명령했어요. 사흘. 그녀의 도발이 사흘 뒤 새벽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 한 발이 터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그녀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평양의 신경망을 통째로 끊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의 도발일, 바로 그날 새벽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그녀가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 제가 그녀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로요. 역설적인 일이었어요. 그녀가 고른 그 날짜가 오히려 제게는 더없이 완벽한 조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씨 일가가 모두 관저에 머무는 날, 평양에 폭설이 쏟아지는 밤, 야간 경비가 교대되는 새벽. 그 세 가지가 처음으로 맞아떨어진 날이었으니까요. 김여정은 자신의 도발일을 제 손으로 자기 무덤의 날짜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사흘 뒤 11월 23일 오후 3시, 저는 단둥 안가의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화면에는 8명에게 동시에 전송될 단 한 줄의 암호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서 붉은 복납 인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제 신분의 증표였죠. 차가운 그 감촉을 손에 쥔 채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압록강이 얼었다. 전송 완료. 오후 3시 17분. 8명에게 동시에 날아간 단 한 줄의 메시지였어요. 평양의 심장을 향해 던진 돌이 마침내 수면을 가르는 순간이었죠.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도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특사에게 약속받은 신호였습니다. 제 메시지가 나가는 그 순간, 워싱턴도 방아쇠를 당기기로 돼 있었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령 회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북한산 석탄을 사들이던 무역상들이 한날 한시에 거래를 끊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미국이 평양으로 향하던 밀수 선박들의 항로를 차단했어요. 평양으로 흘러들던 외화와 물자가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댐처럼 막혀버렸습니다. 밖에서 조이기로 한 약속이 정확히 지켜진 거예요. 평양의 금고가 얼어붙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외화벌이, 기관들이 한꺼번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늘 돈으로 충성을 사들이던 김정은의 손에서 그 돈줄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원인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걸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안에서는 8개의 자물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암호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총참모부 작전국장, 평양 전역 통신망,
1차 차단 완료. 평양방어사령관. 외곽 경비 교체 완료. 우리 편으로 배치했습니다. 수도방어사령부 통신여단장. CCTV 감시망. 우리 쪽에서 통제 중입니다. 군수공업부 책임자. 탄약고 통제권 확보. 충성파 접근 차단했습니다. 총참모부 작전장교. 수도 진입로 3곳. 우리가 장악했습니다. 8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고 경비 라인이 안에서부터 재편되고 충성파 병력은 훈련을 핑계로 외곽에 격리됐습니다. 평양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신경이 하나씩 마비되어 갔어요. 하지만 같은 시각 김여정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광호에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김여정이 서해 포병 부대에 발사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정대로 새벽 4시예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평양을 장악하는 속도와 그녀가 도발을 터뜨리는 속도, 그 둘이 정면으로 경주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발이라도 늦으면 포탄이 먼저 날아갑니다. 그러면 전쟁이고 모든 게 끝이었어요.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제가 직접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리광호가 준비한 루트였습니다. 중국산 사과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 그 짐칸 바닥의 이중 비밀 공간에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국경 초소의 담당 장교는 이미 2년 전부터 매월 달러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짐칸은 어둡고 비좁았어요. 사과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트럭이 검문소에 설 때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군화 소리가 짐칸 옆을 스칠 때면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검문을 지나 트럭은 마침내 국경 초소 앞에 멈춰 섰어요. 그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차단기를 올렸어요. 통과. 트럭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9년을 유령으로 떠돌던 제가 마침내 그 땅에 실체로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기어이 끝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제게 돌아갈 길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40분, 도발 예정 시각까지 20분, 평양 외곽 창고에 도착한 저는 무전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서해의 그 포병 부대가 발사 명령을 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무전 너머로 김여정의 목소리가 간간히 끊겨 들려왔어요. 그녀는 직접 작전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쏘나? 얼음장 같은 그 음성을 들으며 저는 손에 땀을 쥐었어요. 새벽 3시 48분, 제가 포섭한 그 부대의 작전 장교가 마침내 움직였어요. 그는 상부의 발사 명령에 기상 악화로 인한 좌표 재확인을 핑계로 발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끌어준 거예요. 새벽 3시 55분, 리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시켰지만 올해는 못 버팁니다. 김여정이 직접 다른 부대에 우회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 부대가 막히면 그녀는 곧장 다른 부대를 찾았다. 통신이 끊기면 직접 사람을 보내려 했다. 그 집요함이 오히려 그녀가 이 전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발은 막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또 다른 단추를 찾아낼 거였습니다. 끊어도 끊어도 새로 자라나는 손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발을 완전히 멈추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명령을 내리는 그 손을 제가 직접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인민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검은 차량에 올랐어요. 새벽 4시를 향해 차가 폭설 속 평양의 심장부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단 한 사람. 전쟁의 단추를 쥔 제 고모 김여정이었어요. 새벽 4시 5분. 검은 차량이 멈춘 곳은 평양 외곽의 한 지하 벙커 입구였어요. 김여정이 도발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비상지휘소. 리광호의 사람들이 그 입구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리광호가 어둠 속에서 저를 맞았어요.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안에 김여정이 있습니다. 통신은 끊었지만 그녀가 직접 명령서를 들고 다른 부대로 사람을 보내면 막을 길이 없어요. 도발까지 이제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 벙커 입구를 올려다봤어요. 저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안에 이 모든 전쟁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년 전 베이징에서 마주했던 그 얼음 같은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리광호의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포섭한 8명 중 하나, 호위 총국의 작전과장이 막판에 마음을 바꿨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는 거사 직전 김여정에게 모든 것을 밀고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 봉기의 전모, 8명의 명단, 그리고 제가 지금 평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까지요.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여정의 벙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하겠다고. 30분 후면 도착합니다. 30분. 9년의 모든 준비가 단 30분 안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위기였다. 도발은 1차로 간신히 막았지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배신 하나가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입이 열리는 순간 8명의 동지가 죽고 평양은 다시 그녀의 손에 떨어진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걸 느끼며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멈춰 세울 단 하나의 열쇠를요. 그리고 떠올렸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리광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배신자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라고요. 당신 가족은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벙커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면 그들은 내일 자유의 땅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찬탈자와 함께 죽을 것인가, 정통과 함께 살 것인가.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명분이었어요. 10분이 흘렀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리광호의 무전기에 짧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과장, 벙커 진입로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자택으로 복귀 중.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어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막을 수 없던 그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명분이 다시 한번 붙잡아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은 없었어요. 벙커 안에서 김여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긴 통신을 우회해 서해의 또 다른 포병 부대에 직접 전령을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 전령이 도착하면 멈췄던 도발이 되살아납니다. 이제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직접 그 벙커로 들어가 그녀를 멈추는 것. 새벽 4시 30분. 저는 인민군 대좌 군복 차림으로 벙커의 철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휘소 안 붉은 비상등 아래에서 김여정이 전령에게 봉인된 명령서를 막 건네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역시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얼음 같은 분노뿐이었습니다. 붉은 비상등 아래 선 그녀는 작고 마른 몸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 한 나라를 통째로 전쟁으로 끌고 갈 만큼의 광기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새삼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통신을 끄는 게 너였어.
군대를 빼돌린 것도, 금고를 말린 것도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9년 동안 죽은 척하면서 이걸 준비한 거니. 멈추세요, 고모. 그 명령서를 내려놓으십시오. 멈추라고?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는 전쟁으로만 살아남아. 핵을 들어야 누구도 우릴 건드리지 못해. 그게 정통이야. 그게 백두혈통이 살아온 방식이라고. 그래서 어린 조카까지 짓밟으려는 겁니까? 그 말에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그 계집애가 뭘 알아? 응석바지 하나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라엔 칼을 쥘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나 같은 사람이. 광기였어요. 권력을 향한 끝을 모르는 광기.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믿는 그 핵 말입니다. 고모. 화면에 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떠올랐어요. 김정은이 자랑하던 핵탄두의 절반이 껍데기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절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에 보여준 그 위세의 절반은 처음부터 허세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워싱턴이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 휘둘러온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반쪽짜리 허상이었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오늘 새벽 미국은 당신들의 모든 돈줄을 잠갔습니다. 평양의 금고는 이미 비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믿던 핵도, 군대도, 돈도, 이제 그 무엇도 당신 편이 아닙니다. 거짓말.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통신이 지금 왜 하나도 연결되지 않는지를요. 그녀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침묵뿐이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무전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아이를, 제 손을 잡아주던 이 소녀를요. 그녀의 시선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괴물이 된 겁니까? 제게 사탕을 쥐어주던 그 손이 언제부터 2,500만을 불구덩이로 미는 손이 됐냐고요.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어린 소녀. 그리고 지금 붉은 비상등 아래 선 차가운 여자. 그 둘 사이의 까마득한 거리가 그녀의 얼굴 위에서 잠시 출렁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처져들었습니다. 그 찰나 저는 보았어요. 차가운 설계자의 가면 아래 아직 그 어린 소녀가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녀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던 건지도 몰라요. 공포와 권력의 미로 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끝내 잊어버린 채로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 사진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늦었어. 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으니까. 바로 그 순간 리광호와 그의 부하들이 벙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봉인된 명령서가 리광호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전령은 제압됐고 마지막 도발의 단추는 그렇게 무력화됐습니다. 새벽 4시 41분. 도발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막은 겁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끝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았다. 9년을 갈아온 칼이 마침내 전쟁이라는 짐승의 목을 베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김여정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두 팔이 제압된 채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날 막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오빠가 원수님이 아직 관저에 있어.
그분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단추는 멈췄지만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저는 아직 마주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벙커를 나섰습니다. 폭설은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그 눈을 뚫고 저는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정은이 잠든 그 관저로. 새벽 4시 50분. 관저 정문. 검은 군용 차량이 폭설 속을 소리 없이 미끄러져 정문 앞에 멈췄어요. 사이렌도 경적도 없었습니다. 리광호가 신분증을 내밀자 경비 책임자가 경례를 붙이며 철문을 열었어요. 그 역시 이미 포섭된 사람이었습니다. 1차 방어선은 텅 비어 있었어요. 충성파 병력들이 야간 혹한기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외곽으로 빠져나간 뒤였죠. 눈 쌓인 초소들만이 적막하게 서 있었습니다. 본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요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주치는 경비병들은 리광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동으로 길을 내줬어요. 3층 복도 끝. 김정은의 침실구역. 마지막 근접 경호팀 4명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섭되지 않은 완전한 충성파였어요. 리광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수님께 긴급 보고. 미국 측 선제 타격 징후 포착. 즉각 대피가 필요합니다.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통신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통신망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사이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소음기를 단 마취총 4발. 거의 동시에 발사됐어요.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망이 아닌 마취였어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 마지막 문 앞에서도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김정은은 침대에서 막 잠을 깬 상태였습니다. 밖에 소란을 감지했는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그는 군복 차림의 낯선 인물들을 보고 반사적으로 협탁 위 비상벨로 손을 뻗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오늘 밤 이 건물에 당신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3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너는 한 소리.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철천지 원수.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렀어요.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2,500만을 위한 거사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9년을 끌어안고 살았던 분노가 막상 그 얼굴을 마주하자 슬픔에 더 가까운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 초라한 사람이 한때 2,500만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곧 권력자가 몰락할 때 늘 그렇듯 거래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솔아,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나는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 정세가 그랬던 거야. 내 아버지 일도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하면 돼. 권력을 나누자. 네가 원하는 자리는 무엇이든 주마.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회유로,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구걸로. 저는 그 뻔한 수순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죽어가던 날,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저는 그 CCTV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봤습니다.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던 아버지를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멀리 도망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김정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복수였다면 9년을 기다리지 않았겠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찬탈자였고 전쟁광이었습니다. 같은 핏줄을 독살하고 2,500만을 굶기고 이제는 그들을 전쟁으로까지 몰아넣으려 했어요. 저는 당신과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끝내려는 건 이 저주받은 체제 그 자체니까요. 그때 요원들이 김여정을 벙커에서 데려와 그의 옆에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 출구를 내밀었어요. 고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모든 걸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안전과 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그녀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너 같은 도망자에게 목숨을 구걸할 것 같으냐? 백두혈통은 무릎 꿇지 않아.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돈으로도 가족으로도 명분으로도 끝내 돌릴 수 없는 사람. 그녀는 자신이 믿는 그 광기와 함께 끝까지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같은 핏줄에서 태어나 저와 정반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요.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끝없는 광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저는 그 핏줄 안에서 너무도 똑똑히 봐왔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낡은 가족 사진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건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한때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이었다는 증거니까요.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 얼굴 위로 스친 것이 회한이었는지 아니면 끝까지 꺾이지 않은 광기였는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사진을 손에 쥐고 자란 두 아이가 한 사람은 저주를 끝내는 길로 한 사람은 저주를 끝까지 끌어안는 길로 그렇게 갈라선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벙커 중앙의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발사 코드가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리광호에게 넘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이빨을 뽑았습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은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카오의 아파트에서 유럽의 기숙사에서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던 어린 저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겹쳐 보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내 부모가 지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너의 죄가 될 수는 없단다. 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벙커 한가운데 다른 지휘부와 연결되는 직통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두 곳으로의 연결을 동시에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서울, 또 하나는 워싱턴. 몇 번의 교환음을 거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청와대 상황실입니다. 7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던 두 세계가 그 좁은 지하실의 전화선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남의 아들이자 방금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킨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죽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통화를 공식 기록해 주십시오. 북한의 기존 정권은
방금부로 붕괴했습니다. 전쟁 도발은 저지됐고 핵무기 발사 코드와 군 지휘권은 모두 저희가 장악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자리를 지켜보는 미국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조건 없는 즉각 통일을요. 벙커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전화선 너머의 서울도, 워싱턴도, 그리고 이 좁은 벙커 안의 우리도요. 70년을 끌어온 분단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끝을 향한다는 게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70년 분단의 밤이 그 한마디와 함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새벽 8시, 조선중앙방송의 모든 채널이 동시에 켜졌어요. 평생 수령 찬양 방송만 만들어 온 직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빨간 불을 켰습니다. 저는 앵커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려본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때가 오자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지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진심으로 말하자. 조선의 인민 여러분,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2,500만 명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 김정은 정권은 종식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김씨 일가의 독재는 오늘로 영원히 끝났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미리 준비된 현장 영상이 송출됐어요. 전국의 정치범 수용소, 번호로만 불리던 지옥의 철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턱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고함도 없었어요.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햇빛 속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평양도 천천히 깨어났어요. 거리에 군인도 보위부원도 한 명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 덮인 길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평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해방의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휴전선에서 전해온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철조망이 끊기고 남북의 두 병사가 군사분계선 앞에서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서로를 와락 끌어안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울지 못했어요. 울면 약해질까봐, 눈물이 흐르면 다짐이 흐려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아버지의 독살 소식을 듣고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고 매일 밤 암살자의 발소리를 환청으로 들으며 선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됐어. 이제 됐어요, 아버지. 그것은 독재자를 무너뜨린 혁명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이 비로소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는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통일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저를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무혈통일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백두혈통의 정통. 그 상징성은 너무나 매력적인 카드였죠. 통일정부 수반, 북한 지역 대표, 심지어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온갖 자리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명분의 정점에서 저는 가장 달콤한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 몸에는 70년 동안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
김씨 일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에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정통이라는 명분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명분을 쓰는 마지막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자가 다시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권력을 쥐는 순간 저 역시 제 삼촌이나 고모처럼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제 역할은 괴물이 살던 감옥을 부수는 철거 반장까지였어요. 새 집을 짓는 건 다음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의 잔액 전부를 기부했습니다. 북한 출신 고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으로요. 김씨 일가가 인민의 피를 빨아모은 그 돈이 이제는 그 인민의 자식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된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려던 돈이 누군가를 살리는 돈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몇 달 뒤 김정은과 김여정은 국제법정에 섰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굶기고 고문했던 인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용소 생존자들이 증언석에 올랐고 죽어간 수백만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어요. 김정은은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세상의 신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끝까지 달랐어요. 그녀는 법정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단 한마디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국을 지켰을 뿐이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자기 광기의 포로로 남는지를 슬프게 지켜봤을 뿐이에요. 재판이 끝난 어느 날 작은 소포 하나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압수된 김여정의 소지품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벙커에서 그녀에게 건넸던 바로 그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통일 10년째 봄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엔 남과 북을 가르던 최전방 군사도시였지만 지금은 한반도 정중앙의 가장 평화로운 교육 도시가 된 곳입니다. 제 신분증에는 기만솔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늘 3교시는 현대사 시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서울에서 온 아이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의 사투리를 흉내내며 장난치고 방과 후엔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단짝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눠야 했을 운명의 아이들이요. 저는 칠판에 하얀 분필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다시는 누구도 신처럼 만들지 말 것. 한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다 2,500만이 지옥에 빠졌던 그 비극을 저는 단 한 줄로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읍내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선 그 언덕에 오르면 붉게 물든 노을 아래로 끝없는 철원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엔 지뢰밭과 철조망으로 덮인 죽음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황금빛 벼들이 출렁이는 생명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두 가지를 꺼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남긴 피 묻은 편지였어요. 정은이를 막아라. 다음은 전쟁이다. 9년을 저를 채찍질했던 그 한 줄. 저는 라이터를 켜 그 편지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는 순식간에 타들어가 검은 재가 되어 북녘 하늘로 흩날렸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전쟁은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어린 저와
제 손을 잡아주던 어린 고모,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 저는 그 사진만은 차마 태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 안주머니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그것은 저 저주받은 핏줄에도 한때는 따뜻한 순간이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였으니까요. 그 저주는 제 대에서 끝났지만 그 안에 작은 온기 하나만은 제가 끝까지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철원 평야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단의 긴 밤이 끝나고 하나 된 나라의 평범한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핵을 든 두 미치광이의 광기를 멈추고 2,500만에게 자유의 아침을 선물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